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20년 전입니다. IMF의 충격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때만큼의 일자리 위기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요. 실업자 통계라는 게 원래 조금 느슨해서 실제로 겪는 일자리 상실의 고통은 더 큽니다. 그중에서도 일용직으로 내몰리는 분들, 특히 이분들은 더 힘든 상황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 실업 한파의 가장 바깥에서 추위를 맡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분들의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이 클수록 중국에 의한 충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인데요. 결국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갈등, 중국 측의 노골적인 방해 공작에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이라는 역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부동산 전망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정말 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그 정보와 또 대선을 앞두고 전망되는 부동산 이슈들 미리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춥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는 뜨겁게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당연히 좋지 않은 질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일자리가 좀 줄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봤더니 이런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늘어서 준 게 아니라 일자리 부족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바로 임시직, 일용직이다. 이런 결과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 감소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들 사실 숫자로 발표되기 때문에 그 체감되는 의미가 많이 다르고 또 모르기도 하고요.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일자리가 전년 대비 8만 8천 개 줄었다. 임시직 역시 증가율이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런 상황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근속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1년 미만인 경우에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일용직은 이제 1개월 미만인데요. 네. 이 임시 일용직이 비정직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네. 계속 이제 상용직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요. 네.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임시 일용직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특히 일용직이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직이 증가했다면 바람직한 신호일 수 있겠는데 현실에서는 이 임시 일용직에 쉽게 이제 해고에 노출되니까 직업 상실되는 기간과 횟수가 증가한 그런 고용 악화된 상황의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 여파가 고용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층에서 먼저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예, 어려운 층에서 먼저 나타난다. 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비정규직의 3분의 1이 이런 형태의 이 노동자들인데요. 1개월 미만으로 근속을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설명하신 것처럼 고용 한파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일용직이나 임시직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이 실업 문제가 더 심화되고 집중되고 있을까요? 예, 임시 일용직,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에서 그대로 나타난 결과인데요. 법제도적인 이제 고용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층이죠. 네. 그리고 자발적인 보호망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틀에서도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사업체가 경기가 악화됐을 때 해고하기 쉬운 대상으로, 그리고 계속 악화될 때 우선 해고 대상으로 지목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쉬운 희생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해고가 쉬운 사람부터 잘라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 일용직이나 임시직 같은 이 비정규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소득이 여유롭게 운용되는 게 아니라 뭐 앞서도 표현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실직이라는 게 좀 생존의 위기로 치닫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등은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네. 노동소득 외에 다른 자산소득을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존의 위기로 바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네. 더 큰 문제는 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이 직장 상실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완해줄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된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용직의 경우 사회 안전망이 포괄되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상당수가 점차 더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그 시작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뭐 살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당장 생존의 위협으로 몰리고 있다. 이거를 지금 좀 따뜻한 곳에 계신 분들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 소득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용직하고 한 절반 가까이, 상용직이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소득 분위로 나눠보면 일용직, 임시직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 그 소득을 5분위로 나눌 때 가장 낮은 1분위에 임시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2.6%입니다. 네. 그래서 임금소득자만이 아니라 실업자도 존재하고 뭐 영세한 자영업자도 있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그냥 무급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네. 이런 잠재적 실업자가 다 포함한 인구 중에서 가구주가 임시 일용직인 경우에 이제 1분위에 이렇게 절반 가까이 분포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소득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소득이 낮은데 안전망도 없는 상황. 앞서 안전망이 없고 해고가 쉽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살짝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 뭐 일용직 또 임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회 안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원천적으로 없는 건가요? 이를테면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예. 고용보험에서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이 있죠. 그래서 180일 이상이 돼야지 실업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노동개혁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270일로 수급 자격 조건을 높여버렸습니다. 근속기간을 더 늘렸네요. 예.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이제 임시 일용직은 거의 배제되는 것이죠. 1년 미만의 사람들은 실업에 직면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고용위기 지역이 선포되면 거기에서도 실업보험 급여를 좀 더 오래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네네.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자격 요건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거고 사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완전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알아서 잘 고용보험을 챙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180일 이상만 근속을 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270일로 늘린 게 노동개혁인가 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도 그렇고요. 대규모 구조조정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설 경기도 위축되면서 일용직은 더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한국 경제 전체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조선산업이 위기인 것은 다 아시는데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용직인 물량팀부터 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우선 해고가 발생했고요. 그럼 계속되는 고용조정이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 형태의 임시직 성격의 사내하청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정규직도 나중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용직, 임시직 이런 형태로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이 많은데 네. 건설 경기 부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것도 천문학적 가계부채 증대 등의 너무나 큰 부작용을 일으켜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죠. 그래서 이 소득 위기가 수출과 내부
부진에 빠진 한국 경제에서 이제 내수 중심, 노동소득 중심 성장 진력으로 무게 중심 이동이 필요한데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자층이 소득 상실이 생존 위기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무게 중심 이동은 유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결국 불균형한 상황은 불안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부분일 텐데요. 교수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뭐 재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접근이 어렵고 좀 알려지지도 않는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SOC도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 간접 자본 투자도 좋지만 좀 어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건설 일용직을 위해서 이제 고용보험과 유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제를 했는데 그 지원받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하게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고용 안전망 설계를 좀 더 총체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고용보험 중심으로 했을 때는 임시일용직은 대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업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실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잠재적인 대선 후보자분들도 기본소득이나 또 몇몇 경제학자들은 실업 부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기본소득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직접 버는 임금에서 소득 상실로 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 임금으로 보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사회보험 체계를 통해서 보호하는 방법,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실업 부조일 수 있고요. 네. 이런 형태들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구호로만 존재하고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급하게 이런 임시일용직과 비정규직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설계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가 책임진다라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통이 현실적인 만큼 대책도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읽혀지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 먼저 겪었지 않습니까? 스웨덴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겪었기 때문에 좀 참고할 만한 그런 해외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많은 나라별로 다양하게 마련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 형태가 이렇게 불안정하다고 해서 고용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시스템은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덜 보호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처럼 완전 배제되는 형태는 별로 없다. 그게 실업부조제를 통해서든 실업보험의 포괄적인 설계를 통해서든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구나 이런 항상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실업보험제도 말고도 사회적 임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설계되어 있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제 주체적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망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제도에서 우리 경우에는 이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게 기업별 노조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직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체계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고용 안전망을 다시 설계하자. 촘촘한 그물로 빠져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자. 이런 얘기 좀 다시 논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이슈들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죠.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겠지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특히 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건 가장 쉽고 약한 해고 대상자부터
잘라낸다 이런 얘기인데요. 숲에 비유하자면 아름드리 나무는 두고 작은 풀부터 없애 나간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하루 단위로 일을 하고 임금을 집을 받는 일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흔히 일본어와 비롯된 못된 속어로 쓰는 좋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가 막노동, 막일, 노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정확한 표현은 일용직입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닥불 앞에서 줄 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앞서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를 했지만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서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한국 경제 전체에도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 이 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용직, 여러분은 이 일용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안 된다, 늦었다. 생각 말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해피쉐비 뉴 이어. 출발하기 좋은 1월 스파크를 만나보세요. 콤보 할부로 70만원. 16일까지 출고 시 3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2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일부 차량 제외. 1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저 최현석 셰프의 방법. 스테이크 and Sprite 파스타 and Sprite 파티 and 스프라이트와 맛있는 케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즐기세요. Sprite.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또 다른 소득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 결국은 연말정산 기다리고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 상승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는데도 역시 가파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나서야겠죠. 빨리 팔을 걷고 정부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돈이 100조 원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되네요. 네, 15일 9시부터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같은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4개 항목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를 비롯해서 또 이전에는 대부분 제출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을 해서 이 근로자의 편의성을 좀 높였습니다. 다만 이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또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비, 또 교복 체육복 구입비 등과 또 일부 기본금 같은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구입 가게나 또 기부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을 받아서 이 공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가 잘못되면 모두 당사자가 좀 책임을 져야 하니까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세액 공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시행 세부가 바뀌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혼란 덜할까요? 네, 작년부터 이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가 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월급을 받을 때 미립되는 세금인 이 원천징수 세액을 이 근로자가 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가령 80%로 선택한 근로자는 그동안 낸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120%를 선택했다면 이 월급에서 이 세금을 미리 더 많이 떼서 연말정산 때는 좀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좀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또 온라인으로도 이 부양가족이 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편리해졌고 또 의료비 중에서 이 배우자 난임 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의료비와 좀 일단은 별도로 좀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근로자가 따로 이 난임 시술비 부분만 분류해서 제출해야지 7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공제액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세금 폭탄 이야기는 좀 줄어들 것 같네요. 물가 상승 문제 심각하다 저희도 계속 인터뷰해 드리고 있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역시 심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이 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를 1년 전과 비교를 했더니 4.5%가 올랐는데요. OECD 34개국 회원국 가운데서 멕시코와 일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작년 10월에는 5.0%를 기록을 해서 터키에 이어서 상승률 2위였고요. 또 한 달 앞선 9월에는 5.6%로 1위였다고 하니까 최근 몇 달간 계속 톱3 안에 들면서 식료품 물가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 어떻게 꼽히고 있습니까?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육류와 어류, 과일, 채소, 곡물 같은 이 먹을거리를 가격 변동을 좀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네. 이 물가를 구성하는 세부 품목은 좀 나라별로 다르긴 한데 또 해당 국가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 위주로 좀 구성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는 작년 9월부터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 이 폭염으로 배추와 무 등 이 농산물 가격이 좀 고공비행을 했고 또 수산물 중에서는 게와 갈치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육류의 경우에는 소 사육도 수가 줄면서 쇠고기 값이 올랐고 이 대신 돼지고기를 사 먹는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덩달아 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직 이 달걀대란 여파는 OECD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12월 이후에도 이 상위권 랭크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예,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돈 100조 원이다. 많이 늘어난 건가요? 네, 국내 투자자들이 공모와 사모를 포함해서 해외 펀드에 투자한 순자산 규모가 지난 6일 현재 91조 7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해외 투자 펀드의 순자산은 작년 12월 22일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선 이후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면 100조 원 돌파도 좀 멀지 않았는데 이 월간 단위로 따져보면 2014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28개월에 걸쳐서 29조 4천억 원이 순유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펀드가 1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실물 자산을 비롯한 특별 자산 펀드에도 7조 5천억 원이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해외 쪽에 투자하는 돈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런 추세인데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저금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데 이 저금리가 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식 투자로 손실을 경험한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 투자 펀드로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개인 부자들 사이에서도 주식 외에 다양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역시 좀 이유로 꼽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2014년 9월 이후에 해외 투자가 3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 기간에 이 주식형 펀드에서는 오히려 1조 1천억 원이 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주식보다는 부동산과 다양한 실물 자산 등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란, 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계획 5대 중점 과제를 좀 발표를 했는데 보험 분야 과제를 보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증료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는 방안이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이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보험인데
상품인데요. 이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두 곳에서 지금 팔고 있는데 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는 없지만 이 한도가 5억 원까지 제한돼 있고 반면에 이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 제한이 없는 대신에 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됐었는데 이번에 그 제한을 없애서 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불안에 대비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꼽으시겠습니까? 식료품 물가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네. 뭐 식료품 물가 상승은 곧바로 이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이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뭐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타격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공급 충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대비책을 좀 더 꼼꼼히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꼼꼼하게 대비해서 잘 됐다. 이 얘기로 이런 뉴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힘들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늘 듣고 계시죠. 그때마다 중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어제는 위안화의 가치 하락과 한국 경제 여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4대 배치 문제와 얽힌 한국 경제의 어려움 중에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얘기인데요. 한국산 화장품 중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잘 장사가 되는 곳, 그것도 보통 화장품 가게들이죠. 모두 중국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효자 수출 품목이 사드 갈등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고요. 또 해결 방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하셨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드 배치로 인한 지금 경제 갈등 한두 개가 아닙니다. 좀 정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효자 품목 중에서 효자 품목이었던 화장품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 주가도 좀 떨어졌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화장품, 우리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그동안 인기가 많았었고요. 네. 중국 관광객들도 아마 관광을 오는 또 목적 중에 하나가 항공 상품인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아마 쇼핑 오는 관광객도 사실 많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검역 당국에서 반입 불허 조치를 내린다든가 네. 이런 어떤 눈에 두드러지는 벌써 제한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여러모로 지금 이제 타격을 아마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태라면은 그 타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하자가 심각해서 반품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반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어떤 정부의 어떤 당국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검역 당국이 아주 대놓고 한국산 화장품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화장품 수출 하나 막히는 게 대수일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이렇게 화장품이 중국의 장벽에 가로막힌 것 좀 의미가 크다고 하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상징적인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품 중에서 아마 가장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의존도도 높고요. 네. 이 상품이 화장품이거든요. 네. 지금 역수출 같은 우리 해외 직구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역직구라 그러죠. 네네. 해외에서 우리 국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러한 물건 구매에서 거의 60, 70%가 화장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우리 화장품 수출에서도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60%가 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장품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품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러한 제재는 아마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타격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네. 이제 이게 화장품에 그치지 않고 아마 이게 이제 품목에 대해서 좀 더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 연예인들 출연 금지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요. 마케팅도 막혀 있고 제품도 막히고 좀 더 피해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이른다면은 이미 작년에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재가 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뭐 아이돌 그룹들이 작년 12월에 공연 행사를 앞두고 네. 일주일 전에 이게 이제 공연이 취소되는 문제로 맞습니다. 나타났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한류적인 측면에서 이런 뭐 공연들이 당분간 중국에서는 이제 어렵다 이런 어떤 이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어떤 이렇게 타격도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게 보겠습니다. 예, 이 소비재, 이 결국은 광고 모델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데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드로 인한 경제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속 단계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춘절을 앞두고 한국 국적 소속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우리 경제의 피해도 가시화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지금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가 아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받고 뭐 제주도만 하더라도 관광객 수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이러한 지금 이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뭐 단체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내수 활성화에서 특히 소위 인바운드 소비라 그러죠.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를 찾아와서 소비를 해주는 네네. 여기에 대한 기대를 사실 걸고 있는데 여기에도 일정한 정도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놓고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좀 곤란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요. 네.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떤 이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해결되느냐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뭐 이게 사드와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고요. 또 보면은 중국이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좀 내수 중심화라든가 이런 걸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 활성화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강화되다 보면은 우리 어떤 수출이라든가 또 우리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를 찾는 거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앞으로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좀 쉽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행사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은 사실 그 기간 중에 좀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풀릴 때까지 기업을 얼려둘 수도 없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뭐 그걸 이제 기다려올 수만은 없을 겁니다.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은 그동안에 너무 중국 중심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컸다라고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런 다변화적인 측면을 빨리 이제 어떤 대응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와 또 이 경제 문제를 좀 더 구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중국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피해가 더 크지 않도록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기업들은 또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던 뭐 시장이 되었던 생산이 되었던 좀 그런 것들을 다변화해야 될 필요도 생겼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그간 이 외교 문제였기 때문에요. 또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좀 신중론이었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펼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한국 기업과 수출을 막고 있다라고 하면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냐 이러고 있거든요. 좀 대안이 있을까요? 네, 뭐 정부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정부가 어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 같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뭐 내려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는 국가적인 이익적인 측면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한국이 우리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대한 한국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줄지 않도록 이런 어떤 정책적인 자세 이런 노력들이 더 좀 이렇게 신중하게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정부도 나서서 방어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지금 뭐 앞서도 한번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일단 장애물이 있고 뭐 무역과 유통이 막혀 있더라도 기업들은 또 생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업들이 좀 취할 수 있는 대비책들 한 번 더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들은 이제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기다가 중국 시장까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품의 어떤 그런 품질적인 측면에서 이런 기회에 아무래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그런 줄고 합니다만은 품질적으로 찾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브랜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더 키워야 되는 이런 하나의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손쉽게 중국 시장을 점령했던 것들을 오히려 더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는 것도 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매주 목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전망대입니다. 새해 부동산 전망 주로 비관적인 면을 많이 말씀드렸죠. 공급도 많다,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다, 건설 경기도 안 좋다. 그런데 또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코너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생애 최초로 집을 사시는 분들 혹은 또 새롭게 집을 사야 하는 분들 불안해합니다. 대선 전국까지 맞물려서 좀 혼란하니까 도대체 언제 집을 사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게 좀 각종 규제 시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지난주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팀장님께서 이 가격도 또 내려가고 조정될 국면도 보이고 그래서 집을 지금 사야 한다, 아니다 좀 기다려라,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 지금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결정을 놓고 사람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질문으로 들리시겠는데요. 집 살까요 말까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게 사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내 집 마련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부가 지금까지 나왔던 규제 정책은 모두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뭐 언론들이나 매체에서 뭔가 이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떤 투자적 관점에서 집값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집값이 오를 수 있을 때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각적인 차이도 맞긴 하겠지만 실제 지금 2000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집값은 꾸준히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너무 어떤 투기적인 어떤 관점, 투자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실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은 불안정한 전세나 월세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오히려 주거 안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좋다고 사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실수요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기는 한데요. 우선 입주 폭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힘이 더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네, 이럴 사는 때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 경험했던 거지만 그렇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건설사들에서 어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들이 나온다든지 혹은 더욱더 저렴한 주택들이 나와서 좀 더 기존보다는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아주 싸게 금융 혜택을 받아보고 살 수 있는 어떤 주택들이나 뭐 이런 주택들이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봐도 되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자면 역세권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황기에도 인기가 꾸준하다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가 저렴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이런 중소형 아파트들, 특히 역세권이나 주요 도심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들을 본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이 가격이 떨어진다, 오른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투자라는 걸 전제로 한 시각입니다. 이제 그 시각을 바라보기보단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중에서 큰 변동폭, 위험이 없는 곳은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여러 가지 혜택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얘기. 뭐 지난주에도 해드렸는데요. 이 생생경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집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 분들 계신데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일단 113 규제를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투자나 투기 목적의 어떤 부동산 수요는 좀 잠재우겠다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 경제정책 방향 나온 거 보면 또 급격한 급냉을 좀 의식한 것 같은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오락가락하네 이러고 있기도 하거든요. 정책 환경은 어떻습니까? 좀 안정적일까요? 일단 정책적 환경은 큰 그림에서 보자면 정부는 지금 규제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중에 한 가지 큰 게 바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어떤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DSR에 대한 어떤 단계적 도입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금융권 규제를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이 돈줄을 재는 게 수요층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이 급냉을 막고자 한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금리 상승 그다음에 이 지금 부동산 시장 외에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슈들이 굉장히 국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둡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국내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주택시장만 혼자 이렇게 살아나긴 많이 힘든 어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주변 여건도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그냥 부동산 정책 하나만 가지고 이제 뭐 완화를 하겠다, 뭐 급냉을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국내 경기나 국외 경기들 뭐 그리고 또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실수요층들의 어떤 탄탄한 어떤 자금 여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주택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단순히 그냥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만 보게 되면 실제 지금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청약제도의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가 계속 존재하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로 혹은 하락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사실 뭐 6개월짜리다 이런 평가까지 있긴 했었습니다. 이 몇몇 학자분들이나 또 일각에서는 지금의 이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식이 시장은 지금 뭐 대출 규제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경제 상황이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도 하락하고 있긴 한데 서민 계층이 좀 피해를 볼 것이다. 부채 문제가 급박한 사람들은 서민들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 규제 정책이 좀 과도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도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데이터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입주 물량이 IMF 전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한 36만 가구, 약 98년도에 약 한 36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약 36만 40만 가구, 약 70만 가구 정도가 입주 물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가 지금 다 불안정한 이 정치적 상황까지 합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축 폭탄을 맞는다면 사실은 시장의 부담이 너무 많이 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 대출받은 그 아파트가 나중에 또 팔리지 않게 되면 황금성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구조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 그런 어떤 실수요층들 입장에서는 다시 깡통주택이나 혹은 과거처럼 이제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은 실수요층이라든지 서민들에게 어떤 대출이 조금씩 도록 문은 열어두되 꾸준히 갚을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금융 대책이 어떤 실수요자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 반면에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세금이라든지 분양권 전매 등은 계속해서 억제책으로 남겨두면서 이런 어떤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시장에서 거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좀 속 시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이슈 어떤 게 있을까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건 다음 주에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 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삼행시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일 시키고 자르는데 용이한 직업군입니다. 이렇게 일용직 삼행시 보내주셨고요. 또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용기를 내도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고요. 3287님은 사교육비 80조 원 그것만 좀 바꿔내도 실업자 해결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말도 주셨습니다. 정말 옳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정부와 또 이웃들이 함께 일용직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의 처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전체 경제를 더 건강하게 하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3287님께는 원마운트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내일 3시 10분에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